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가전을 둘러싼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 참가해 AI 기능이 강화된 가전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고 청약통장 금리도 인상됩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이사의 한미약품 대표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이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적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기업 대출 위주로 급등하면서 8%대를 돌파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 개선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가전을 둘러싼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유럽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참가해 AI 기능이 강화된 가전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미래 가전의 모습을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 2024에 출격합니다. 인공지능 가전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똑똑한 AI 일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약 6,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식생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삼성푸드 플러스가 눈길을 끕니다. 사진 한 장으로 귀찮은 식단 관리까지 도와주는 식재료 인식 AI 서비스입니다. 장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앱에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등록되고 보관 기한이 임박한 식재료 관리 등을 해줍니다. 사용자의 건강 목표나 식습관, 취향, 요리 수준에 맞춰 레시피도 제공해줍니다. 이 레시피를 오븐이나 인덕션으로 전송해 메뉴에 맞는 조리값을 자동 설정하고 음성 명령으로 타이머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AI 음성 비서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세탁 건조기와 냉장고, 로봇 청소기, 정수기 등 비스포크 AI 가전을 대거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집안에 흩어져 있는 기기들을 연결하는 AI 홈허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름은 싱큐온, AI 홈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TV와 냉장고 등 집안의 가전을 서로 연결해 각종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탑재해 친구와 대화하듯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청기 조용하게와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풍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의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춘 친환경 고효율 제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약 55% 효율이 더 높은 드럼 세탁기 등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죠. 줄어드는 대출금 규모에 일부에선 걱정이 커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고 청약통장 금리도 인상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금리는 총 1.3%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뭐가 있는지 이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이 이달부터 2단계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0.3에서 0.4%포인트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상향됩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자 정부와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겁니다. 스트레스 DSR 상향으로 대출 한도가 최소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책 시행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청약통장 이탈자를 잡기 위한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우선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는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때 1회 납입되는 인정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 이를 월 25만 원까지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25만 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 청약 저축금리도 오릅니다. 현재 최대 2.8%인 청약저축금리가 3.1%까지 0.3%포인트 인상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금리는 총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이달 출시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도 나섭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분양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팔리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이사의 한미약품 대표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기존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로부터의 독자 경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해랑 기자입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무로 강등된 지 나흘 만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오늘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본인을 한미약품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날 이사회 결과는 예견됐다는 평가. 한미약품 이사진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 등 모녀 측 인사가 10명 중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종윤 사내이사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퇴장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결과로 박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그가 추진하던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에 당분간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신약 개발, 국내 영업, 수출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약품 이사회 멤버이자 감사위원장인 김태윤 사회이사는 이사회가 끝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회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한미약품이 안정적 경영을 이루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사회 결의가 의미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서민연합과 임형제 측의 갈등,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으로 나뉘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기업 대출 위주로 급등하면서 8%대를 돌파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여파에 지역경제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도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일부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리스크 관리 압박에 들어갔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상반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서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올해 상반기 결산 공시 기준으로 BIS 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은 총 4곳인데요.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인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바로저축은행, 그리고 자산 1조 원 미만인 라온저축은행입니다. 네, BIS 비율 권고 기준을 미달한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BIS 비율이 법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 발 앞서서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8%,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BIS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당국은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 여유를 두고 각각 11%와 10% 수준을 권고해서 선제적인 조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버퍼를 더한 기준치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유상증자 등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한 겁니다.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평가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실적도 나왔죠. 저축은행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을까요? 네,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65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적자폭이 무려 4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업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악재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1.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1%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3.90%포인트나 치솟으면서 연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1.52%로 3.77%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충당금 적립률과 BIS 비율은 규제 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경공맨 촉진과 함께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SBI, OK, 한국투자, 웰컴, 에큐온 등 5개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6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업황 개선을 위해서 M&A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은 같은 권역 내에서 그리고 피인수 저축은행이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를 완화해서 수도권 저축은행이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 의무대출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의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기반의 영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저축은행의 부실 악화와 당국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라이브 쇼핑을 넘어 인기 있는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의 예능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유통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미디어 콘텐츠 회사들과 손잡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미디어 업체와 손잡고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제작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CU와 빌보드 코리아는 지난 1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빌보드는 전 세계 대중음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음악 차트로 지난달 빌보드 코리아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의 시작을 CU와 함께했습니다. 양사는 영상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국내 편의점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아티스트 굿즈를 제작하는 등 커머스와 연계한 미디어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프로젝트로 K-팝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편의점 토크쇼 티타임 그르륵 각이 공식 유튜브 채널 CU튜브에서 이달 중순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콘텐츠 기업과 협업해 쇼핑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지난달 슈카월드, 도티, 감스트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 더 SMC 그룹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 유통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 쉽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 활성화를 통해 유튜브 쇼핑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겸 소비자는 유튜브 안에서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이 가진 인프라에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가져다줄 미래 먹거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은행권도 금리 인상과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역대급 주담대 규모를 기록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카카오뱅크도 내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실행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일괄 축소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혼합형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에 맞춰 은행권 모두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총량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총 잔액은 567조 735억 원으로 전달 대비 7조 3,234억 원 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고려하면 8월 전체 주담대 증가폭은 8조 원 안팎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7월 7조 5,975억 원 증가에 이어 2달 연속 역대급 급증세가 이어진 겁니다. 신용대출 역시 지난달 29일 기준 103조 4,270억 원 늘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달 대비 8,202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요즘 월 배당형 상장지수 펀드의 인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달 배당금을 정산해 지급해주는 상품인데요. 주가 하방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데다 박스권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도 거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보연 기자입니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달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이 들어오는 월배당 ETF에 투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한 월배당 ETF는 77개에 달합니다. 월배당 ETF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편입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바탕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상위 5개 월배당 ETF의 연 분배율은 10% 안팎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에 올해 들어 새롭게 22개의 월배당 ETF 상품이 생겼습니다. 상반기 상장한 ETF 가운데 30% 가까이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MZ 재테크 필수템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에 올해 들어 새롭게 24개의 월배당 ETF 상품이 생겼습니다.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늘어나면서 월급 외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매력이 통한 것입니다. 이에 홈페이지 파워 검색에는 월배당이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매력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동안에도 개인들은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나 채권 ETF보다 배당형 ETF를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월배당 ETF 순 자산 규모는 13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일제히 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등 20개 관계사들이 채용을 진행합니다. 서류 전형과 직무 적합성 평가,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전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신입사원 및 인턴 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디자인, 생산 제조, 경영 지원 등 총 6개 분야 36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자가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 분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는 9일에서 23일 15일간 19개 분야에서 채용에 나섭니다. LG그룹은 LG전자를 시작으로 하반기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18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에서 4년 차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탤런트 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신한금융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그룹 금융회장은 지주사 임직원들과 CEO의 경영 철학을 함께 고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한 인류 신한 토크 콘서트 시간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캔들 제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진옥동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부 통제에 대한 의식이 그룹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적 보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 스스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회장은 셀프 리더십을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정도를 따르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제3의 관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과에도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식을 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의 선택은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믿음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HS 효성 기업 중 처음으로 사명에 HS를 붙일 예정입니다. 효성과 삼남 조연상 HS 효성 부회장의 독립 경험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주택 10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나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참가해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불꽃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